자, 췌장에 좋은 음식을 빨리 알려주세요. 다른 설명 말고요. 췌장을 무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췌장에 소화 효소 분비한다고 했잖아요. 효소가 상당히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췌장이 그렇게 지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이 가장 빠르게 췌장의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췌장에서는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분비하기도 하고요. 당의 운반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만드는 호르몬 내분비 기관이기도 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자주 먹고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인슐린을 늘 분비해야 되니까 췌장이 지치게 되겠죠. 또한 과식하는 습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또는 이제 야식까지 또 그 사이에 간식까지 늘 쉬지 않고 뭔가를 계속 먹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췌장에서 이 소화효소를 만들어낸다 했잖아요. 이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횟수도 또 양도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췌장이 지치게 되겠죠. 췌장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일을 많이 하면 손목 많이 쓰면 여기 염증 생기잖아요. 췌장도 그래서 염증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염증을 시작으로 섬유화도 일어날 수 있고 이제 암으로도 갈 수가 있고 췌장을 좀 함부로 사용하는 식사 패턴을 가질 때 그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 췌장의 크기를 몸무게 대비 비율을 봤을 때 0.14%입니다. 소나 말이나 양의 경우에는 0.02에서 0.4%, 또 그 중에서도 사람과 가장 해부학적 구조가 유사한 원숭이, 실험용 원숭이의 경우에도 0.02%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은 비교하지 않다 하더라도 원숭이하고 비교했을 때 췌장의 크기가 몸 전체, 몸무게 대비 무려 7배나 큰 거예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동물들은 대부분 자연식, 생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효소가, 식품 효소가 들어있어서 췌장에서 상대적으로 분비해야 되는 소화 효소의 양이 적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사실 과일, 채소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에 한 끼 정도, 그 정도만 먹지 대부분은 화식을 합니다. 익힌 음식을 먹죠. 익힌 음식 자체는 효소가 전혀 없습니다. 열을 42도 이상 가열을 하게 되면 효소라는 건 다 파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체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소화 효소 양도 굉장히 많고 또 이것을 또 소화시키는 모든 대사 과정에서 대사 효소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가 가지고 있는 이 효소의 양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만들어야 하잖아요. 많이 만드는 이 췌장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을 많이 하면 그 부분이 커지죠. 비대라는 것이 일어나죠. 그래서 췌장 비대라는 것이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사람은 요리된 음식, 화식, 심지어 우리 가공식품도 많이 먹잖아요. 공장에서 생산한 음식 더 유해하고 더 많은 효소를 필요로 하는 음식이죠. 또 해독해야 되니까 해독 효소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음식의 재료의 차이, 또 식사법의 차이에서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췌장이 더 비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일단 췌장을 무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췌장에 소화 효소 분비한다고 했잖아요. 효소가 상당히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췌장이 그렇게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몸을 하루에 10시간, 12시간, 6시간 이렇게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잖아요. 내 몸에 과로를 한 것을 조심하듯이 췌장도 과로하지 않게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췌장을 돕는 식사는 효소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효소가 풍부한 음식은 날것이죠. 날것 하면은 신선한 과일을 떠올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채소도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음식보다는 그래도 소화효소를 덜 사용하는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음식, 견과류도 그렇고 콩류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식품이 훨씬 췌장을 지치게 하고 또 많이 가열해서 많이 먹는 습관, 뷔페식 같은 이런 식사를 하면 췌장이 훨씬 지칠 수가 있습니다. 한식은 두 종류로 나뉘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찰 음식 같은 한식,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뭔가 재료 자체가 좀 신선하고 양념이 강하지 않은,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이런 사찰 음식 같은 한식은 너무 좋습니다. 또 집에서 단순하게 밥에다 채소, 해조류 이렇게
신선하게 좀 구성을 한다라면 이런 한식들은 저도 늘 좋아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한식 중에 뭐 10첩 반상, 20첩 반상, 메인 요리를 뭐 아구찜이나 해물찜이나 거하게 메인 요리가 있는 그런 한식들을 먹다 보면 일단 밥량도 훨씬 좀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도 요리가 엄청 화려하면 밥도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량을 늘리는 양념이 많이 있는 한식, 반찬이 너무 많은 한식, 다 가열 조리식으로 좀 진하게 만들어진 한식들은 사실 췌장이 좀 무리가 오겠죠. 양념도 많고 종류도 많고 또 과식하기 쉽기 때문에 췌장을 좀 지치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수마을이라고 알려진 전 세계 100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들이 살고 있는 블루존이라는 곳에서는 주로 이 5가지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과일, 채소, 콩, 견과류, 씨앗류입니다. 이 5가지 이 식물성 식단이 대부분 주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강력한 이 항산화 성분들은 췌장의 베타 세포뿐만이 아니고 온몸의 세포에 아주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산화나 세포막을 손상시키는 이 활성산소들을 줄여주는 성분들이 많은 거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나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이나 사과의 케르세틴, 강황의 커큐민, 이런 성분들은 굉장히 몸에 강력한 항산화 영양제가 됩니다. 이런 성분들은 이제 밥빵, 고기, 면, 떡 이런 음식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장수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5가지 식물성 식단을 주식으로 많이 먹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오키나와에서도 천연 인슐린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고야, 여주라는 이 채소를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또 시쿠와사라는 감귤류 과일도 많이 먹고 있고, 자색 고구마는 전체 식단의 50%가 넘을 정도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일, 채소, 콩, 견과류, 씨앗류의 음식들은 온몸 세포에, 췌장세포뿐만이 아니고 온몸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꼭 먹어야 되는 그 양들을 우선적으로 좀 먹는 습관을 가진다면 온몸에 췌장을 포함한 소화기 건강과 온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식물성 이런 식단들을 계속 먹게 되면 장에도 굉장히 유익한데요. 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단쇄지방산이 만들어지면서 대장 점막에도 또 면역세포들, 유익한 장내 미생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췌장세포를 생각하실 때는 과일, 채소, 견과류, 콩, 씨앗류 이 5가지 식물성 식단을 하루에 좀 우선순위로 먼저 드시고 나머지 식사는 조금 편안하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구독자님의 질문입니다. 네, 김정희님의 질문입니다. 췌장에 좋은 음식을 빨리 알려주세요. 다른 설명 말고요. 네, 췌장을 과로하지 않게 식사하는 방법은 췌장에 필요한, 또 온몸의 세포에 필요한 효소가 충분한 음식입니다. 효소가 충분한 음식은 저는 항상 과일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채소의 경우에는 소화가 좀 잘 되는 익혀서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분은 생채소를 드셔도 좋습니다. 췌장에 좋은 음식, 췌장세포를 회복시키는 영양소가 충분한 과일과 채소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면역의 핵심은 장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장 면역력이 우리 온몸의 80%를 차지한다 라고 할 정도로 장은 면역력에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간은요, 조혈작용을 하는 골수의 생산을 돕는 역할로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제 면역세포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장입니다. 장은 굉장히 길죠.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소장에 파이어판이라는 일부 점막 육모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이어판 안에는 림프세포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주둔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소장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위에서 다양한 음식물들이 이제 서로 섞이면서
쪼개져서 또 위에가 잘 버무려져서 소장으로 보내죠. 소장에서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위에 우리가 항상 100% 깨끗한 음식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각종 음식들, 또 각종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액을 통해서, 위산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제거가 되지만 그 많은 성분들을 걸러내야 되니까 바로 이 걸러내는 장치로서 수많은 면역 세포들이 이제 소장 점막 안에 굉장히 많이 주둔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 음식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서 좋은 것만 흡수를 해야 되는 역할을 소장이 하기 때문에 소장 안에 굉장히 많은 면역 세포, 림프구들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의 이 면역 세포들의 그 면역력을 측정해 보면 몸 전체의 무려 80%를 차지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장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장 점막이 망가지고 또 장 상태가 너무 나쁘게 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이물질들을 잘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병이 생기는 거죠. 최근에 이제 소장 점막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시보라고 해서 이런 장 질환이 늘어나고 있고, 또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이렇게 소장과 대장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의 중심, 또 시보 같은 이런 소장의 그런 질병의 중심에는 장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장 트러블이 잦은 사람은 면역력도 떨어지나요? 장에 계속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실제 면역력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아토피가 있거나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그것 자체가 면역력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몸 전체의 면역력도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면역력의 가장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장 건강을 거의 모든 건강의 중심이다라고 할 정도로 폐나 심장이나 뇌나 다른 데 이제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먼저 장 치료를 가장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전문가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심장이나 뇌나 폐나 우리 그 외 소화기관이 아닌 다른 몸의 장기들은 소화기관에서 만들어내는 흡수한 영양소들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이 나쁘면 사실 온몸이 같이 나쁠 수밖에 없죠. 장의 면역력이 약해서 외부 물질들이 계속 들어오는 상태, 잘 해결되지 않은 상태, 또는 자가 면역이 계속 일어나는 상태에서는 온몸에 흡수할 수 있는 영양 성분 자체도 결코 건강한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장기들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에너지의 중심, 영양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장 건강이 온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장 건강, 또 장의 면역력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장이 망가졌을 때 보내는 신호가 있나요? 환기나 또는 변비가 있거나 또 이제 악취가 나는 변을 계속 본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장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변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 안에 찌꺼기가 계속 오래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이 찌꺼기가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변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지나다 보면 변이 점점점 딱딱하게 굳습니다. 어떤 분들 토끼똥처럼 이제 보는 분도 계시죠. 또 너무 굳어서 이제 또 안 나오기도 하죠. 정말 부득이한 경우는 관장약이나 관장을 통해서 변을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 변이 장 안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변에 있는 성분이 장 상피세포로 계속 흡수가 됩니다. 변의 독소도 같이 수분도 흡수가 되고, 수분이 흡수가 되니까 변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수분만 흡수되겠어요? 변에 있는 독소도 같이 흡수가 됩니다. 장 상피로 계속 흡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혈관을 타고 장간 순환이라고 해서 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간에도 독소가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 몸에 장, 뇌, 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과 뇌 질환을 굉장히 많이 연결지어서 뇌와 장의 상관관계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파킨슨이나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질병들은 뇌질환이니까 장과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잖아요. 파킨슨이나 뭐 치매, 알츠하이머 같은 이런 뇌질환자들의 공통점으로 장이 나쁘다라는 공통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 뇌 축을 통해서도 장의 독소가 계속 몸속에 흘러들어서 혈관을 타고 이제 뇌까지도 그 독소가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은 분들은 편두통이 가끔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변비부터 시작해서 장에 있는 독소가 장간 순환, 간으로, 장뇌축, 뇌로 계속 같이 흘러간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건강이 바로 장 건강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또 뭐 변이 계속 악취가 난다. 저는 이제 완전 소화의 증거로 완전 연소돼서 부변을 봐야 됩니다라고 꼭 강조를 드리는데요. 바로 부변이라는 것은 영양소가 완전히 잘 흡수가 돼서 찌꺼기만 나오게 된 결과물이고 이것은 물보다 비중이 더 가벼워서 물에 뜨는 변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애가 황금변을 봐야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애기들만 황금변을 봐야 될까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변으로 이제 황금변, 바나나 변이라고 하죠. 바나나 굵기의 그런 밝은 갈색, 황갈색으로 황토색의 그런 밝은 변이 가장 건강 상태가 좋은 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은 악취가 나지 않아요. 그냥 약간 구수한 뭔가 좀 그런 냄새가 나서 내가 건강 상태가 좀 좋구나 이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정말 완전 소화 건강식을 하면 부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악취가 난다라는 것은 일단 나쁜 음식을 먹은 결과물이 될 수 있고요. 장내 미생물이 건강한 균,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내 미생물 상태까지 연결이 되는데 나쁜 장내 미생물이 많은 환경에서는 당연히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몸에 장내 미생물이 뭐 단세지방산 생성이라든지 대장 상피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일도 하고 있고 또 면역세포들을 훈련시키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과도 또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는 변은 그 자체로 독성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 몸에 독소가 많은 환경을 또 제공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당연히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신진대사도 떨어지게 되고 간 건강과 뇌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식사 방법 중에 저는 가장 첫 번째로 가열 조리된 음식을 너무 주식으로 많이 먹는다입니다. 물론 가공식품도 나쁜데요. 우리가 한식하면 좀 좋은 음식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한식도 음식 구성에 따라서 좀 좋지 않은 식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구찜 같은 거 양념 좀 진한 것을 흰 밥과 많이 드신다면 일단 양념이 많기 때문에 밥도 많이 먹게 돼요. 좀 과식하기가 쉬워지게 되죠. 그리고 뭐 10첩 반상, 20첩 반상, 우리 임금니 밥상이라고 하는 이런 밥상들도 굉장히 골고루 많이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마치 건강에 좋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사람의 소화 요소는 너무 복잡하게 들어오면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와 독소의 변질 부패가 많이 생겨서 독소가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한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너무 복잡하게 가열 조리된 음식을 많이 먹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 또 부족한 영양소가 생깁니다. 바로 그 영양소가 살아있는 음식에만 들어있는 바로 효소라는 성분입니다. 효소는 뭐 제품으로 이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품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몸에서도 이렇게 숨쉬고 눈을 뜨고 있고 심장이 막 뛰고 있고 혈액순환이 되고 있고 신장은 계속 소변을 여과하잖아요. 이런 모든 기능들이 바로 효소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체에도 10,000가지가 넘는 효소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가 아밀라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밀라제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효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에게도 10,000가지 이상의 효소가 있는데요. 과일이나 채소나 어떤 날것 상태에 살아있는 음식들에는 바로 이 효소가 있습니다. 근데 효소는 42도가 넘어가면 효소의 활성이 깨져서 소수가 사라지는 음식이 돼버려요. 근데 가열, 조리, 튀김, 볶음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효소 활성이 다 사라지게 되겠죠. 효소를 먹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열, 조리된 음식만 먹으면 도대체 뭐가 나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몸에 이렇게 효소가 많이 필요한데 일단 내 몸이 효소를 만들어내긴 합니다만
효소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효소 부족이 되고 효소 부족의 결과 생명의 반응들이 인체의 다른 여러 반응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도 잘 안 나오는 그런 환자분이 계시잖아요. 또 소화액이 없어서 위액이 잘 안 만들어져서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이 계시죠. 단편적으로 소화 효소만 안 나와도 침만 안 나와도 우리는 몸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런 식으로 익힌 음식만 먹으면 효소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몸의 곳곳에 사용할 수 있는 혈액순환이나 면역세포들이나 뇌 건강이나 여기에 많이 사용해야 되는 효소들이 결과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열 조리된 음식은 결국 인체의 효소 부족의 결과를 가져오고 다양한 생체 기능이 떨어지고 질병이 쉽게 생길 수 있는 몸이 됩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좀 최소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저는 꼭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끼는 좀 가열 조리된 일반 한식을 드셔도 되는데 살아있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과일류, 채소, 견과류 이렇게 살아있는 음식을 좀 꼭 드셔서 효소를 좀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현대인들이 또 많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요즘 조리법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리가 잘못되면 이제 당 독소라는 것이 많이 증가하고 활성산소도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젊은 분들은 치킨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고기를 어떤 밀가루 튀김옷을 입혀서 튀겼을 때 그리고 또 삼겹살 같은 거 구운 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고기를 구워서 먹을 때 훨씬 당 독소가 많이 증가합니다. 특히 치킨의 경우에는 튀겼잖아요. 우리가 가게에서 쓰는 그런 업소용 기름들이 아주 순도 높은 올리브유 같은 생들기름 이런 기름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좀 업소용 그런 기름으로 튀기다 보면 몸에는 과산화지질과 그리고 오메가6 지방산이 늘어나서 염증이 많은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리법의 문제로 인해서 당독소, 또 과산화지질,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 활성산소가 많이 증가하는 몸으로 바뀝니다. 활성산소는 DNA부터 세포 수준, 혈관 수준, 우리 온몸에 있는 조직들을 공격하는 몸에서 만들어지는 대사 찌꺼기입니다. 많이 과식하고 과음하고 다양한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활성산소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조리법의 문제, 또 음식 선택의 문제로 인해서 독소가 증가하는 몸이 돼버린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많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기 하면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으로는 단백질을 이야기합니다. 단백질은 동물성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식물성에도 있습니다. 우유도 단백질의 공급원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우유보다도 2배 더 흡수율이 좋은 단백질이 바로 버섯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또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하는 콩도 좋은 식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이 되죠. 이 단백질은 콩류나 두부 같은 거 드시고 또 버섯 드시고 또 녹광색 채소에도 단백질이 있고 과일에도 1%, 2% 정도가 단백질이 있습니다. 또 김이나 미역, 해조류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의 공급원이 꼭 고기만 먹어야 된다는 아니라는 거죠.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 오히려 사람의 소화효소에 더 잘 소화가 되고 흡수율도 높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소를 보면 굉장히 근육질인데도 풀을 먹고 살잖아요.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이 유인원들을 봐도 굉장한 근육질입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어서 근육질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풀을 먹거나 과일을 먹고도 근육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근육이 형성된다, 이 개념보다 내가 어떤 것을 먹었을 때 그 음식에 담겨있는 단백질과 함께 이 단백질이 비타민, 미네랄, 여러 효소들을 만나서 대사가 됐을 때 근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사람이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만 또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은 동물성만 드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식물성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고기의 경우에는 정말 방목해서 자란 소의 목초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서 대부분은 공장식 축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 항생제 문제, 또 지나친 성장 호르몬의 문제로 인한 조숙증, 그리고 암세포가 커진다거나 이런 부작용도 같이 옵니다. 이 동물들이 대부분 또 항생제를 맞을 수준이 됐다는 것은 몸에 염증이 많다는 뜻이에요. 염증이 많은 동물의 살코기를 먹는 것이 과연 건강할까? 이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밝혀진 내용인데요. 똑같은 쥐에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을 투여한 후에 암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먼저 동물성 단백질의 5%와 20%를 급여했을 때 5% 정도는 암이 생기지 않았는데 20% 정도 급여한 후부터는 마우스 실험에서 암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20%인데도 식물성 단백질을 줬을 때는 마우스에게 암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발암 물질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은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안전한 식물성 단백질을 우선적으로 섭취를 하고 동물성 단백질은 5에서 10% 이내로 소량 섭취하시는 것이 더 건강에 이롭습니다. 네, 해산물 섭취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지중해 식단이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이에요. 과일, 채소류, 해산물 같이 먹는데요. 이 생선 해산물의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중금속 오염입니다. 바다가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먹이 사슬에서 가장 위에 있는 큰 생선들, 고등어, 연어, 참치 이런 생선들을 거의 매일 드신 분의 제가 중금속 모발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에게 수은이 정말 수치가 정상보다 10배 이상 굉장히 많이 검출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산물을 많이 거의 매일 드시면 대부분 중금속에 오염이 되어 있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임산부들에게 임신한 동안에 절대 해산물을 먹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죠. 물론 중금속이 하나도 없는 안전한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생선의 경우에는 중금속의 문제, 이것이 가장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생선을 좀 먹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생선을 먹지 않을 때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걸 어떻게 섭취하냐, 이제 이것을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고등어, 연어에도 물론 있지만 식물에도 있습니다. 요즘은 아마씨유라는 것을 통해서도 오메가3 그리고 6와 9까지도 균형 잡히게 섭취를 할 수가 있고, 아마씨유를 통해서 많은 암 환자들의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의 경우에는 식물성으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식물성, 해조 오메가3도 있고 여러 가지 식물성이 있는데요. 식물성에 안전한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에 좀 실험을 많이 제 몸에 해봤는데, 생선도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는 일단 몸에서 유해 가스가 많이 나오는 것을 좀 느끼게 됐거든요. 과일과 채소를 좀 많이 먹을 때보다 해산물도 좀 많이 과식할 때는 일단 이건 동물성으로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나친 양은 좀 절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생선을 아예 안 먹고 사는 것이 힘든 분들은 과일, 채소 식단을 매일 잘 드시면서 좀 해독을 잘 하는 방향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한 범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나 김밥만 사도 첨가물이 약 30에서 50가지가 있습니다. 의외로 그래도 건강한 편이라고 느껴지는 음식들인데도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변질되고 상합니다. 이것을 상하지 않고 보존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첨가물이 어떤 첨가물과 어떤 첨가물이 섞였을 때 그 칵테일 효과가 사람에게 어떤 증상으로 유발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은 발암 물질로 알려진 아질산 나트륨, 햄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지금 많이 빠졌지만, 옛날에는 아질산 나트륨과 비타민C가 만나서 몸에 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규제가 됐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알지 못하는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병원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어떤 첨가물이 문제네요 라고 진단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우리도 알지 못하고 의사 선생님들도 이 첨가물끼리의 칵테일 효과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MSG 같은 경우도 비교적 안전한 첨가물로 우리가 많이 이제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MSG도 많이 먹으면 일단 몸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MSG도 발암성 신경 독소로 알려져 있고, 우리 뇌에 많이 쌓일 경우에는 일단 ADHD나
뭐 집중력 저하나 또 수면에 문제가 오는 불면증을 유발하거나 여러 뇌에 관련된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것의 문제는 MSG라고 써 있는 게 아니고 뭐 식물성 단백질, 뭐 자가 효모 추출물, 마치 좋은 단백질인 것처럼 꼭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인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어떤 식품 성분표를 보면 식품법상 100% 표기가 아니라 일부만 표기해도 되는 법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공식품을 먹는 순간 도대체 어떤 첨가물이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 뭐 이 과자를 먹고 이 빵을 먹고 뭐 어떤 또 가공식품 먹었을 때 내 몸에서 이것이 어떻게 조합이 일어나서 어떤 해를 끼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공식품 먹을 때는 정말 이것은 독소다. 독소인데 내가 오늘 반드시 이게 독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난 해독을 할 거다. 난 나 해독법을 알고 있다. 이런 분들이 아닌 이상 가공식품은 점차적으로 뇌 문제, 여러 신진대사의 문제로 영향을 크게 끼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사실은 좋지는 않겠죠. 네, 설탕은 혈당 상승을 빨리 일으키기 때문에 몸에 이제 인슐린의 문제도 가져올 수 있고 당뇨의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이제 안 쓰려고 설탕 위험하다 이게 너무나 많이 이제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이제 대체당을 쓰고 있습니다. 네, 설탕보다 당은 올리지 않으면서 단맛을 내는 성분들을 첨가를 하죠. 그런데 제로콜라, 그래서 이제 설탕이 든 콜라보다는 제로콜라를 선택하는데 뭐 제로콜라를 뭐 연중 행사로 먹거나 가끔 먹거나 뭐 이런 경우라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치 매일 물처럼 제로 이 음료수를 계속 드신다면 이것 또한 어떤 위험이 생길지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아스파탐이라고 알려진 이 대체 당도 화학식을 보면 메탄올이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긴 화학식에 메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메탄올은 절대 사람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쌓였을 때 대체당, 모든 이 칼로리가 없는 이런 당들이 뇌의 시상하부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칼로리를 줄이려고 대체당을 선택했지만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뇌의 시상하부가 계속 자극이 되면 뇌의 시상하부는 여러 역할을 하는데 특히 식욕에 대해서는 식욕을 억제하거나 식욕을 또 촉진하는 이 호르몬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체당을 지속적으로 먹어서 오히려 식욕 억제가 안 돼서 다른 음식을 더 먹게 되는 부작용이 또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뇌의 시상하부가 또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외에도 ADHD 같은 불안감이나 우울증이나 또 뇌가 제대로 수면장애나 여러 문제점들이 같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화학 성분은 일단은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또 오랜 기간에 어떤 데이터들이 축적됐을 때 어떤 임상이 나오는지도 같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라면 일단은 대체당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되 반드시 그날 해독을 할 것 같습니다. 저만의 해독법을 가지고 반드시 해독을 하고, 또 저는 이런 음료수를 굳이 안 마시는데 억지로 의지를 가지고 끊는 게 아니고 저는 아침에 충분히 과일 섭취를 하면 당분을 흡수하고 단맛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채우기 때문에 음료수들이 사실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굳이 먹을 일이 없어서 안 먹지만 둘 중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먹는다 할 때는 그냥 제로콜라를 가끔 먹거나 반드시 해독을 하는 방향을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뇌의 시상하부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때, 대체당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 뇌의 시상하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설탕은 바로 녹아서 빠르게 혈당 상승을 일으키잖아요. 빠르게 한두 번 혈당 상승이 일어나면 사람은 또 그 당에 대한 욕구가 빨리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당에 대한 욕구가 막 끌리는 몸을 만드는 것보다 가끔 저는 아주 연중 행사로 먹는다라면 그때는 지속적인 뇌의 시상하부의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대체당을 선택하겠죠.
다음 질문은 저는 살이 쪄야 하는데 살이 찌지 않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이 찌나요? 네, 저에게 오시는 분들도 너무나 이 해독 주스를 많이 드셔서 막 38kg, 뭐 남성분이 49kg 이런 분들이 종종 오십니다. 네, 여기서 저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몸에 너무 지나치게 생채소를 많이 드시면 지나치게 살이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생채소는 몸을 차갑게 만드는 기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좀 체중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적절하게 드시길 바라겠고요. 어느 음식이 좋다고 너무 그거에 집중하고 오래 하는 것보다는 내 몸의 컨디션에 맞게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살이 찌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는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단 채소를 좀 줄이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채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갑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생채소의 경우에는 좀 줄이시고 대신 채소는 좀 익혀 드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채소가 사실 너무 다양하잖아요. 푸른잎 채소도 있고 뭐 고구마, 감자까지 다 그 많이 범위에 드는데 일단 생채소, 푸른잎 채소, 뭐 당근, 양배추 이런 것들 약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녹말이 좀 없는 채소들 있죠. 이런 것들은 양을 좀 줄이시면서 과일의 경우에는 하루에 뭐 300에서 500g 정도 너무 지나친 양보다는 적당히 드시고 꼭 같이 드셔야 되는 게 견과류, 좋은 지방과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저는 이제 잣죽을 끓여 드세요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좋은 지방과 좋은 탄수화물이 섞여 있는 걸 드시면 살이 좀 찝니다. 그래서 꼭 같이 지방과 좋은 탄수화물 섞어서 꼭 드시길 바라겠고요. 과일을 꼭 드셔야 되는 이유는 보통 비타민, 미네랄들이 조효소가 돼서 살이 찌는 몸으로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과일은 살이 찐 분들은 빠지게 만들고 살이 빠진 분들은 찌게 만드는 좋은 효과가 있어요. 신진대사를 잘 맞춰줍니다. 그래서 과일과 잣죽 같은 좋은 지방과 좋은 탄수화물의 음식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자 질문입니다. 바나나, 아몬드, 두유 섞어 먹어도 될까요? 과일은 과일만 한 끼 식사하라며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바나나와 두유, 아몬드를 갈아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면역 주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과를 보통 다 좋은 과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 점막이 약해지고 산이 많아서 사과가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도 위질환 중에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같은 위 점막이 얇아진 분들은 신맛 과일을 먹었을 때 불편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점막을 재생시키면서 또 신맛에 대한 불편함도 없는 바로 좋은 주스로 제가 면역 주스, 바나나, 두유, 아몬드 갈아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일 한 끼를 다 드시고도 또 배가 고플 때 추가적으로 이걸 드셔도 되고, 아이들은 건강 음식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도 면역력에도 좋고 뭐 점막에도 좋은 이 바나나, 아몬드, 두유 주스를 추천을 합니다. 과일만 한 끼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아침 한 끼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때로는 놓쳤다, 또 뭐 가끔 바빠서 점심이나 저녁에 이동 중에 뭐 식사하기가 곤란하다, 이럴 때도 가끔 과일 한 끼 식사를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럴 때는 뭐 바나나 두세 개 드셔도 되고, 사과 하나, 단감 하나 좀 충분히 여유 있게 한 끼 식사로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다음 구독자 질문인데요. 바나나 한 개에 각설탕 5개입니다. 아침부터 설탕을 들이부으라고요? 네, 바로 이 관점은 환원주의적 관점입니다. 네, 환원주의라는 것은 복잡한 어떤 자연계나 어떤 현상들을 그냥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는 관점인데요. 여러분, 바나나와 설탕이 같은 건가요?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바나나에는 오로지 당분만 이렇게 모여 있나요? 설탕 자체는 정제한 당분이잖아요. 원래는 사탕수수에서 정제한 정제 당분이고, 원래는 사탕수수에 있었던 하나의 그냥 성분입니다. 바나나에는 포도당과 과당과 자당이라는 당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니고 수분도 있고요, 섬유질도 있고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여러 개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음식을 통으로 먹는 것과 각설탕 5개를 그냥 먹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면 바나나를 주식으로 먹는 원숭이들은 늘 각설탕을 들이부으니까 그럼 질병이 많아지고 당뇨에 걸리고 문제가 생겨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음식을 보는 관점과 이렇게 합성, 가공, 정제한 것을 보는 관점은 당연히 차이를 두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환원주의적 관점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과일은 당, 계란은 콜레스테롤, 고기는 단백질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보거든요. 네, 이런 현대 영양학은 불과 역사가 2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류는 200년 역사 이전에도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자연의 음식과 이런 화학적인 우리가 영양학으로 분류한 기준에 이렇게 연결시키지 마시고 자연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나 늘 운동선수들은 운동 전후에 먹잖아요. 우리 파리올림픽에서 너무나 멋진 활약을 보여준 신유빈 선수도 바나나를 먹는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때마다 설탕 먹고 있네 이렇게 보셨을까요? 네, 절대 자연의 음식과 정제한 것은 다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저렴하면서 공복에 간에 무리가 안 가는 자연 야채 식품은 없을까요? 과일값은 금값, 토마토도 결코 저렴하지 않아요. 결국 안전한 방송국 속의 자연인이 제일 건강한 삶이었군요. 저렴하면서 간에 무리가 안 가는 자연 야채 식품. 요즘 이제 과일과 채소의 시세를 보면 한때 정말 비쌌던 적도 있기는 했어요. 그래도 저도 과일이 비쌀 때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먹었던 음식은 바나나하고 양배추였습니다. 양배추가 가격이 또 폭등한 적이 있기도 했는데 또 비교적 다른 것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어서 바나나와 양배추를 갈아 먹은 적도 있었고, 좋은 사과가 좀 비쌀 때는 좀 덜 좋은 사과와 당근을 쪄서 갈아 먹기도 했습니다. 과일이 비싸다고 할 때 정말 하나에 5,000원, 만원 할 때는 정말 비싸죠. 근데 대부분은 그래도 10,000원어치, 20,000원어치 사면 2, 3일, 3, 4일 먹거든요. 채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치킨 같은 경우에는 20,000원에 우리가 자주 드실 때도 있잖아요. 또 고기 어떤가요? 고기도 10,000원, 20,000원어치 쓰는 것에 비싸다라는 느낌보다 싸졌네라는 느낌도 많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저는 과자를 보면 또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과자 하나에 1,500원에도 조금밖에 안 되고, 과자 좀 먹겠다고 사면 10,000원이 또 훌쩍 넘어가잖아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저에게 이제 상담을 받고 또 책을 읽고 이 과일 식사를 실천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먹었던 과자, 또 고기, 우유, 유제품 안 사고 이걸 과일, 채소에 사니까 더 식품 비용이 더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 시세에 맞게, 또 동네마다 또 가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것보다는 그 시세에 맞게 내가 먹을 수 있는 과일, 채소를 좀 구해서 또 바나나나 토마토, 양배추, 저렴할 때 살 수 있는 어떤 당근들 이런 거 활용해서 비쌀 때는 좀 갈아 먹고 또 좀 제철에 나오는 과일들은 좀 최대한 잘 구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고깃값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9개월 전 영상인데 질문에 대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질문입니다. 붉은색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어야 필수 아미노산은 얻을 수 있지 않나요? 야채, 과일, 콩만 먹으면 동물성 단백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은 어떻게 얻나요? 소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은 먹는 게 맞습니까? 네, 고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은 모든 식물성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콩류, 버섯류, 해조류, 녹황색 채소를 통해서도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있습니다. 다만 비타민 B12의 경우 채식주의만 하는 분들은 그걸 얻지 못하니 보충제를 통해서 보충을 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일부 채식주의자들, 베지테리언들 사이에서는 비타민 B12가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논리들이 있긴 있습니다. 저는 고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붉은색 고기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고 싶다. 그 정도는 저는 드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인원들도 총 칼로리의 5% 정도는 곤충을 먹습니다. 그래서 드시고 싶은 소고기, 최대한 공장식 축산, 항생제 안 쓰고 좋은 소고기 드시는 게 좋겠죠? 목초 정도로 고기를 드시고 싶다 할 때는 돼지고기, 소고기, 또는 가금류, 오리고기, 닭고기 있잖아요.
일주일에 뭐 150g 정도까지는 저는 큰 무리가 없는 양으로 봅니다. 150g 정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고기데이 해서 드시고 평상시에 과일, 채소를 충분히 드신다면 이것이 독소가 돼서 우리 몸을 위협하는 발암물질은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엄격한 이제 채식주의자들, 베지테리언 분들은 또 붉은색 고기에는 뭐 그 발암물질이 있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사람의 몸이 어떤 분에게 영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뭐 약간의 발암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 정도는 평상시 과일, 채소, 견과류 정도를 드신다라면 충분히 해독이 가능한 양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먹고 싶을 때는 먹습니다. 뭐 너무 자주 먹진 않지만 한 달에 많으면 4번, 뭐 한 2-3번 정도 저는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먹고, 하지만 늘 일상적으로 반찬에 꼭 넣는 필수 식품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고기는 좀 약간의 좀 여유를 가지고 드시면 좋겠고, 지나치게 매일 먹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과일을 먹으면 지방간이 생기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과일을 과당으로, 환원주의 관점으로 보는 바로 이 관점에서 생겨난 오류입니다. 과일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분이 10에서 15% 미만입니다. 나머지 85%는 대부분 수분이고요. 식이섬유, 여러 비타민, 미네랄들이 함께 있는 자연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지방간이 생긴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정제 탄수화물 많이 드시거나 술 많이 드셨을 때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쌀밥 좋아하잖아요. 흰 쌀밥, 밥, 빵, 면, 떡. 이것을 좀 많이 먹거나 또 첨가물 속에 빵이나 과자에 들어있는 이제 당분을 또 추가로 섭취하니까 그래서 지방간이 됩니다. 저는 과일을 드시고 저 지방간 생겼어요 라고 하는 분을 지금 이제 책을 쓴 뒤로 약 7-8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지혈증 떨어지고 당뇨도 개선이 되고 체력이 더 좋아지는, 건강에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일을 당으로 보는 이러한 환원주의적 관점, 이것을 꼭 경계해 주시고요.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들, 무려 9대 영양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일에 있는 당분과 약간의 단백질과 또 다른 여러 종류의 지방도 있고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 식물 영양소와 효소까지 이 9대 영양소를 훨씬 더 많이 챙겨갈 수 있는 보약이 됩니다. 지방간 생긴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궁금합니다. 냉동과일도 괜찮은가요? 겨울에 귤을 얼려서 여름에 먹는데 냉동은 죽은 거겠죠?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냉동과일에서 그래도 우리가 좋은 과일을 선택해야 하면 제철 과일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데, 상당히 좋은 과일인데 제철에 먹기 어려운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의 이 보라색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좋고 또 당분도 높지 않아서 뭐 당뇨나 당을 걱정하는 암 환자나 여러분들이 드시기에 참 좋은 과일인데, 블루베리가 나오는 계절이 참 짧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냉동 블루베리라도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철보다는, 생보다는 약간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과일에 들어있는 너무 좋은 성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부득이한 경우, 또 이 구하기 어려울 때는 냉동 과일도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에 귤철이라서 겨울에는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여름엔 또 귤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이걸 또 보관하기 어려운 과일이기 때문에 얼려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신 여름에 나오는 제철 과일도 충분히 드시면서 이것도 같이 드셔주시는 것이 더 좋겠죠. 공복혈당이 있는 제2 당뇨병 환자도 아침에 과일 한 접시나요? 과당으로 시작하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과일은 과당, 과일은 당, 이 환원주의 관점이 계속 나옵니다. 저에게 상담받은 분들은 아침에 과일 드십니다. 네, 대신 당분이 빠르게 치솟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당도 과일을 추천을 드려요. 블루베리, 키위, 토마토, 사과, 그리고 좀 더 불안하시다면 거기에 채소, 샐러드를 같이 드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저당도 과일과 채소, 키위나 오이 같은 거 있잖아요. 같이 드시는 분들의 경우 상당히 많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됩니다. 당뇨 수치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이 좀 있는 분들은 체력이 점점점 떨어지는 걸 느끼시거든요. 일상생활에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과일의 성분들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아연이나 망간, 크롬, 여러 비타민, 미네랄들을 같이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면서 체력도 같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로 과일 아니고 만약에 밥을 드신다. 쌀밥의 당지수가 더 높습니다. 현미도 55이고요. 제가 사과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사과의 당지수가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키위, 블루베리, 토마토는 더 낮습니다. 쌀밥도 드시는 분들이 과일의 과당을 걱정한다라면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일의 그 달콤한 단맛 때문에 무조건 당분을 경계하시는데요. 쌀밥도 드시고 빵도 드시고 국수도 드시고 떡도 드시면서 과일을 안 드시는 분들은 얼마나 당지수가 더 차이가 나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네,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음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지방간은 간에 지방 수치가 이제 점점 늘어나서 노랗게 좀 변해가는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간 상태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되는 음식이 바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밥, 빵, 면, 떡 그리고 추가적으로 먹는 간식이나 음료수로 인해서 늘 당분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하루에 130g 정도의 탄수화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그냥 적당한 밥 2공기 분량이거든요. 근데 한국인이 만약에 삼시세끼 쌀밥을 먹고 추가적으로 또 밥빵면떡을 먹을 경우에는 당분이 초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쌀밥의 양을 하루에 1공기로 줄이세요. 그리고 과일과 특히 소화 잘 되는 채소의 섭취량을 확 늘리시고 공복에는 견과류를 섭취하시면서 공복감을 좀 해결하시면 좋습니다. 네, 견과류의 지방은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에 지방간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포막, 또 뇌세포, 혈관들의 막을 구성하는 원료이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되는 성분이에요.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밥량을 1공기로 확 줄이시고 과일과 채소 섭취 많이 하시고 또 채소가 소화가 잘 안 될 경우는 꼭 익혀서 당근도 익혀서 양배추나 이런 거 익히고 브로콜리 잘 익혀서 드시고 한 끼를 그냥 단호박 정도 이런 거 드셔도 좋습니다. 문제는 정제 탄수화물이고 흰 쌀밥 이게 문제니까요. 밥량을 확 줄이시기 바랍니다. 두유도 가공식품 아닌가요? 네, 두유도 가공식품 맞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두유 제조기를 통해서 두유를 집에서 만들어서 드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100% 자연식으로 우리가 먹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요? 네, 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훨씬 더 안전하게 두유 제조기로 드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두유 정도는 가공식품을 드셔도 과일,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위 점막 재생에 도움이 되는 음료수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바나나, 두유, 아몬드를 많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공식품은 제가 위험한 초가공식품이 아닌 어느 정도 허용하는 가공식품입니다. 우리가 밥도 그냥 쌀은 자연산이지만 볶음 곡식으로 가는 순간 가공식품이 됩니다. 하지만 볶음 곡식은 가공했으나 쌀을 더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만들고 당의 함량이 줄어드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소화 안 되시는 분들, 당이나 또 암 환자분들에게 볶음 곡식을 추천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가공식품도 있으니까요. 이것을 잘 구분하시길 바라겠고요. 두유가 완벽히 좋은 가공식품이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바쁘게 사는 현대사회에서 그래도 허용 가능한 가공식품이고 크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먹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너무 도움이 됩니다. 아침 한 끼 식사는 과일, 채소로 먹고 있는데 토마토에 십자화과 채소 넣어서 버섯 넣어 스프 만들어 먹는 것도 좋겠죠?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과일 식사만 한 3개월 이상 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굉장히 간편하고 빠르게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이런 식물 영양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빠르게 간 건강이나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과일 식사를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지나고부터는 좀 지겨운 때가 또 슬슬 와요. 뭔가 좀 바꾸고 싶고 응용을 해보고 싶을 때 방금 말씀하신
토마토, 십자가 채소, 브로콜리, 버섯 넣어서 스프 만들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더 식물성이고 만약에 좀 추운 겨울이다 이럴 땐 좀 따뜻하게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과일 식사와 채소를 좀 익혀서 먹는 식사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응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